안녕하세요. 저는 올거나이즈 레그팀의 AI 엔지니어 조한준입니다. 저는 오늘 딥시크 R1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한 설 연휴쯤에 저희가 딥시크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딥시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한 딥시크의 주요 논문 5편 정도를 읽고 리뷰를 모두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딥시크가 이제 어떤 혁신이 있었고, 딥시크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으며, 딥시크 모델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쭉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의 발표의 제목은 딥시크 R1.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테이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AI 사전학습이 마주한 문제들 그리고 흐름들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 메인 섹션이죠. 저기서 이제 딥시크 R1 모델의 주요 아키텍처와 학습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LLM 사전학습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대규모 언어 모델은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 양을 늘리면 성능이 향상된다는 스케일링의 법칙에 기반해서 여지껏 성장해 왔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은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언어 모델들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은 현대에 들어올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런데 GPT-4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보시면은 GPT-3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을 더 투자했다고 추정치가 있어요. 물론 이제 GPT-4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모델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저 추정치에 따르면 적어도 GPT-3에 비해서 1000배 이상, 거의 10,000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썼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 한 칸 한 칸이 10만 배 정도의 차이입니다. 10의 5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컴퓨팅 리소스를 확장을 통한 LLM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와 컴퓨터 자원을 투입을 하면은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느냐? 여태까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GPT 3.5와 GPT 4의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요,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GPT 4의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MLU, 그냥 퀘스천 앤서링, 질의응답 데이터 셋인데요. 그의 경우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저 드롭이라고 하는 수학 데이터 셋인데, 저 수학 데이터 셋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17% 정도 성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점점 스케일링 로우가 적용이 되고 LLM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조금 그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축,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의 양 중에서 이 데이터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프레트레이닝을 위한, 사전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의미일지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에 보면은 정말 무수하게 수집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또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 도대체 왜 학습할 데이터가 없느냐? 여기서 말하는 학습할 데이터라는 것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글을 읽으면서 이제 말을 유창하게 하는 건 이미 예전에 굉장히 정복이 된 부분이고, 이제 얘한테 중요한 거는 말을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잘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학습할 때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글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인 글들, 유명한 뉴스 기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잘 쓴 작가의 작품들, 문학 작품들, 혹은 이제 칼럼들, 전문가의 칼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저작권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자기들의 저작권이 있는 기사들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것을 들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사례로
스테이빌리티 AI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AI 회사에 게티스 이미지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게티스 이미지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사이트인데 자기들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AI 모델이 학습을 했고 심지어 그 모델이 자기들 결과로 자기들과 유사한 그림들을 내놓는다. 라는 걸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소스들에서 AI 기업들에 대해 굉장히 큰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사전학습에 의한 AI 발전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사전학습에 의한 AI 성장이 한계를 마주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 같은 경우는 일리아스 츠케버라는 사람으로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면서 오픈 AI의 수석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중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프레트레이닝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벤 호로이츠라는 사람입니다. 벤 호로이츠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요. 실리콘밸리에는 워낙 다양한 AI 기업들이 있고 그 AI 기업들의 돈을 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AI의 가장 최신 트렌드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GPU를 단순히 늘리는 전략을 통해서 더 이상 AI를 성장시키기는 어려워졌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비춰봤을 때 사전학습은 이제 점점 더 한계를 맞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AI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새로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후학습, 추론 능력에 기반한 사후학습인데요. 딥시크 아론이 바로 이 추론에 기반한 사후학습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모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 아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강화학습과 추론 최적화 기술을 결합해서 만든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수학적 추론,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코딩 작업 같은 것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딥시크 아론 모델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딥시크 아론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모델임에도 최상위 폐쇄형 모델인 GPT-5.1과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더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 추론 벤치마크에서요. 그래서 수학 벤치마크인 MES 500 같은 경우에서는 딥시크 아론이 GPT-5.1을 이기기도 했고요. MMLU 같은 벤치마크에서도 굉장히 근접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 아론 같은 경우에는 총 6,71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오픈소스형 모델인데요. 이 6,710억 개의 파라미터라는 거는 오픈소스 모델로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가장 큰 사이즈의 모델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까지 보통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 모델 같은 경우는 라마 시리즈가 있는데 라마 시리즈의 경우 한 720억 개, 72밀리언 정도의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 가까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오픈소스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